이순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벼슬의 높고 낮음은 따질 필요가 없다. 우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와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 징비록의 저자인 유성룡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여러 섬을 평정하여 일본 국내의 66주를 통일한 뒤 마침내 외국을 침략할 뜻을 품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제패했단 말이에요. 일본을 이제 통일했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조선이다. 실제로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이전에 조선에 이런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천하를 평정하여 백성들이 넉넉하고 재물도 풍족해졌다. 어찌 평생 동안 답답하게 좁은 이곳에만 갇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좁다는 거예요. 이 좁은 일본 안에 평생 동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진은 일본 천수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히데요시가 평상시에 쓰던 부채인데요. 이 부채에 동아시아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일본이고요. 여기 있는 게 조선이고 여기 있는 게 명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이런 지도가 그려져 있는 부채를 맨날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일본이 좁게 느껴지는 히데요시가 맨날 이 동아시아 3국의 지도를 놓고 대륙 침략에 대한 야심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히데요시가 조선에 보낸 국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온 천하의 명성을 떨치는 것이다. 나는 산과 바다를 뛰어넘어 명나라로 쳐들어가서 천하의 각 지역에 일본의 풍속을 심고 이것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다. 히데요시가 정말 자신만만하죠. 내가 바다를 뛰어넘어서 명나라로 쳐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히데요시가 조선에 왜 이런 국서를 보냈냐면 내가 앞으로 명나라를 쳐들어갈 건데 조선 보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조선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명나라를 쳐들어가는 날에 조선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준다면 이웃으로서 우정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명나라 쳐들어갈 건데 너희가 앞장서서 길잡이 좀 해줘. 길 좀 안내해줘.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조선이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국서를 받아든 조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의 미친 소리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전쟁의 모든 이유는 아니겠죠. 아직도 임진왜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일으켰다. 국내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으켰다. 명나라와의 교역을 위해서 일으켰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히데요시가 조선에 보낸 국서의 내용만 이렇게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히데요시가 조선에 그런 국서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지금 여기가 부산이고요. 그 밑에 쪽에 보면 여기에 성을 쌓고 전진기지로 삼습니다. 이 병풍이 그 나고야 성을 그린 병풍 그림인데요. 조선을 침략할 때 최전방기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해요. 이 병풍을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주목해야 되는 배가 나오는데 바로 안택선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다른 일반 배와 좀 다른 특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안택선의 택자가 우리 주택, 저택할 때 택자인데요. 실제로 배 위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셔도 이 안택선이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배 위에 뭔가 기와집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걸 많이 보셨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이 배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이 성도 쌓고 전쟁 준비도 하고 조선에 이상한 국서도 보내고 뭔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조선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선도 임진왜란이 터지기 이전에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일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591년에 일본을 한번 살펴보고 왔던 조선의 사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 정사는 황윤길이었고 부사는 김성일이었어요. 근데 이 정사와 부사의 의견이 달랐어요. 우선 정사로 갔던 황윤길은 내가 일본을 돌아보고 오니까 분명 전쟁이 날 것 같다. 반드시 전쟁이 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요. 반면에 부사로 갔던 김성일은 무슨 소리냐. 저는 전쟁의 기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이 안 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이럴 때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니까 신하들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윤길의 말이 맞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김성일의 말이 맞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황윤길과 김성일이 서로 당파가 달랐어요.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는데 뭐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이 다르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거죠. 그렇다고 조선이 뭐 무작정 손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남쪽 지방에다가 성을 쌓게 하는 건데요. 류성룡이 쓴 징비록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의 동태를 걱정하여 국방사무의 밝은 신하를 남부에 내려보내 적을 방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조선도 그냥 멍청하게 손만 놓고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병기를 준비하고 성을 수리하였는데 특히 경상도에 쌓은 성이 가장 많았다. 평화로운 시기에 갑자기 성을 쌓으니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망이 길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니 이 평화로운 시기에 왜 성을 쌓느냐, 뭐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성을 쌓으라고 하니까 거기 동원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선도 나름대로 병기도 준비하고 성도 쌓고 했는데 그게 역부족이었던 거죠. 특히 또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순신을 아주 파격적으로 승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을 천거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류성룡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류성룡이 징비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나날이 들려오자 임금께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추천하라고 했다. 내가 이순신을 추천했다. 당시에 이 추천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순신을 갑자기 7단계나 초고속으로 승진시킵니다. 원래 종육품인 정읍현감에서 이제 종사품, 종삼품 계속 승진을 거듭하더니 전라좌수사까지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만약에 이 조치가 없었으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순신의 초고속 승진은 사실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긴 해요. 이게 승진이 너무 파격적이니까 신하들이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간원에서 이렇게 반대해요. 아직 군수로 부임하지도 않은 이순신을 갑자기 전라좌수사에 임명하시니 승진의 남용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이순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알지만 군수를 갑자기 종산품까지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키니까 신하들이 당연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선조의 반응인데요. 선조가 이 신하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순신의 승진이 이례적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이고 인재가 모자란 상황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선조는 오히려 이순신을 두둔합니다. 선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순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벼슬의 높고 낮음은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이 일을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 선조가 이순신을 감싸준 겁니다. 나는 이순신의 능력을 믿는다. 그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조가 이순신을 신임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계속해서 이순신을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간원이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이순신은 경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런 중대한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현감이 갑자기 좌수사로 승진할 수 있습니까? 또한 나주목사 이경록도 적절하지 않으니 바꾸십시오. 아무리 비상시국이라 하지만 이건 너무 단계를 확 뛰어넘는 승진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순신 말고도 뭐 나주목사도 적절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신하들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선조는 끝까지 이순신을 옹호합니다. 선조가 이렇게 말해요. 나주목사는 모르겠지만 이순신의 직책만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선조는 끝까지 이순신을 밀고 나간 거예요.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지 않나요? 이때 만약 선조가 물러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조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때 선조가 보여준 이 안목과 판단은 정말 놀랍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전쟁 직전에 그 류성룡이 그 아주 말단의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라고 하는 수군 책임자로 추천을 했던 거. 그리고 선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거. 이게 조선을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어떻게 전황이 진행되어 갔는지 한번 역사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